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4차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재감염이 다시 확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탈북 어민들을 당시 정부가 북측으로 돌려보낼 때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측으로 추방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 북송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린이집에서 3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TV방송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와 아시아 국적 배우가 이 부문 후보에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려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734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로 2주일 전보다는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새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거리 두기 강화보다는 의료 대응 체계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동안 안정적이었지만 전파력이 강력한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스홉킨스대는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대 의대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신규 확진자가 집계치의 7배라고 추정했습니다. 일상화된 재택검사 등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가 훨씬 많다고 본 겁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강한 BA.5의 확산 탓입니다. 이미 전체 감염의 65%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은 4번째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am very clear that these are decisions made by our regulatory agencies, the FDA and the CDC. And so I know that the FDA is considering this, looking at it, and I know CDC scientists are thinking about this and looking at the data as well.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제약사에 기존 백신의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위 변이에 특화된 백신은 빨라야 가을쯤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도 현재의 감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당장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to get a booster now is to prevent infection now. There's a lot of infections now a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izations now. Certainly those are hospitalizations, infections, severe disease that we want to prevent right now.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5,100명으로 지난 5월에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세 번째 접종을 마친 사람이 34%에 불과해 최근 확산과 입원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50세 이상 성인에게만 권고한 네 번째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게 당장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인상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급등해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도 기준금리의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부에선 확실한 물가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1,310원을 넘으며 연고점을 또 돌파했는데요. 주요 국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8원 넘게 오르면서 1,3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때 10원 넘게 상승하면서 1,316원까지 올랐지만 장 막판에 오름폭을 어느 정도는 되돌렸습니다. 둔화 기미를 보이던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아예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존의 경기 불확실성과 세계의 경기 침체 우려,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CPI 발표 등에 따른 경계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단은 점진적으로 좀 올리면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한 2,310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세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경기 침체의 속도를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커지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서 금융시장도 한동안 힘을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공받은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쓰여진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진에는 탈북 어민이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다 쓰러져서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등 북송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공공수사 1부에 다른 청 소속 검사 2명을, 공공수사 3부엔 1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이 합류하면 공공수사 1부와 3부 인원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공공수사 1부에 충원될 조도준 수원지검 검사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전공한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린이가 다치는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 내린 3살 아이가 통학버스 바깥쪽에 매달린 채 100m가량 끌려가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한 대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잠시 후 버스가 지나간 쪽을 향해 사람들이 급히 뛰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순찰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9시쯤 버스를 타고 도착한 A군은 1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사님이 꺼내고 계셔서 애기가 다 그냥 피로 온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아이가 좀 의식은 혹시 좀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울었거든요. 애기가 계속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A군은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 통학버스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에서 아이들이 모두 내린 뒤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출발에 앞서 주변을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경찰은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3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어린이 보호 차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여자 초등학생이 고교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학생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관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과학수사관들만 장비를 들고 드나듭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이곳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났어요. 사고를 당하고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다른 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시급층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용의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청 큰 소리를 막 질러서 우리가 내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처음 싸운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저 남자가 뭐 살려줘.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차가 왔지. 가해 학생은 범행 직후 3km 정도 떨어진 인근 아파트로 달아났습니다. 14층짜리 아파트인데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소동이 있는 사실이 아닌 상태 집안에 있다 이제 소리가 크게 났죠. 떨어진 소리가 났죠. 용의자는 숨졌고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는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라고 속이고 가짜 SNS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전문가의 사진을 도용한 데다 코로나19 확진일까지 일치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60대 주식 투자자 A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B씨.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 현황을 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직접 발굴한 종목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문구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항상 방송에 나오는 음변하고 동일하게 아주 유사하게 A씨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예탁하게 하더니 실시간으로 종목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 투자를 진행합니다. 매일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예탁금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4배 넘게 수익을 낸 거로 안 A씨가 돈을 출금하려고 하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는 연락을 끊었고 기존 거래소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거래소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카톡도 안 되고 3천 플러스 1,800 하면 4,800입니다. 결국 전문가 B씨를 사칭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심지어 지난 5월 B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송을 쉰 날엔 자신도 병원에 있다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카톡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 B 씨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대1 상담이나 카톡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리딩 투자 사기와 거래소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피해액은 3조 1,200여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투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며 전문가가 개입하는 리딩 투자는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금이든 오일이든 이런 리딩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100% 다 사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과 같은 주식 하락장에선 큰 손실을 만회해 보려는 투자자들이 사기단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위헌적 법안 처리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과 적법한 의결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2달여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시작 전부터 장외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탈당을 해서라도 뭔가 이 자기가 동의하는 어떤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변론의 핵심 쟁점은 역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과 이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여부였습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투입되면서 민주당 편을 들어 불과 1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헌정사상 이렇게 입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상정했던 입법 절차, 입법 과정의 통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측은 탈당한 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법안도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헌법과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법안심사 1소위의 5차례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표결 시에는 퇴장하거나 또는 스스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포기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편법 탈당이라든가 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 취지도 몰각하고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문제는 오히려 그 안건조정위원장이 그와 같은 의도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 거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헌재는 추가 변론 없이 이번 공개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선고 일정을 잡을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또 별도로 변론을 다시 열지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PX라고 불렸던 군 마트 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남은 기간 교섭에 실패, 실제로 파업이 시작될 경우 격오지 장병들은 유일한 복지시설인 군 마트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격오지 군장병들의 유일한 복지 공간인 군마트.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군마트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전방 감시초소나 일반 전초부대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방문하는 이동마트, 이른바 황금마차의 운영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군마트와 골프장, 콘도 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 2,300여 명이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대다수 인원이 95%가 마트, 군 PX 종사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군 PX 개점에는 영향이 많이 있죠. 노조는 기본급 5.1%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할 것 등을 국방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가 총 인건비를 1.9%만 인상 지급했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당 신설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허가 사항이고 공무직 공통수당 신설도 기재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 단체 교섭이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된 상황. 국방부는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장병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엔의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리는 주간 현황 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5,024명이며 부상한 민간인이 6,52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십 명의 인권 모니터 요원을 두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식 집계보다 실제 민간인 사상자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2천여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현지 시각 10일 성명을 통해 재무부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의료진 급여와 기타 핵심 서비스 지원을 위해 17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에게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푸틴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절실하게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2019년 당시에 이 북한 어민들이 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뤄봤는데요. 통일부가 이들에 대한 북송 장면을 보시는 것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 10장이 공개가 됐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조선일보 일면에 담긴 사진은 이 북한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은 왼쪽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북한군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귀순어민은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진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뭔가 가기 싫어한다는 느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네. 다른 사진들도 다른 면에 실려 있었는데요. 함께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분계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쥐는 사진도 있고요. 네. 또 벽에 머리를 찌으면서 피를 흘리기도 하는 장면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듯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통일부가 이렇게 북한 주민을 돌려보내는 사진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에는 이와 관련한 수사팀에 검사가 추가 파견됐다는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 인력을 충원해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통계도 나왔다고요. 네, 동아일보인데요. 2주 연속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이 나타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이제 4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행은 BA.5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검출률이 35%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변이가 됐고요. 곧 다른 나라 사례처럼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래 늦가을에 15만 명 정도 수준까지 확산할 거라고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돼서요. 한 달 뒤, 한 8월 17일쯤 25만 명 수준까지 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학생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전국 기준 일주일 전보다 53% 늘었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2.6배나 급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교육당국은 이 상황을 주목하면서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내 감염 우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비대면 수업을 부활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방침인데요. 학교 현장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방학에도 일정 시간 학교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세밀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BA.5의 지역별 검출률도 나와 있었는데요. 수도권과 제주에서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학을 하더라도 가족여행이나 학습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윤심이 반영됐냐 이런 또 의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 3인방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의총 하루 전날이기도 한데요. 이 3인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윤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참석자라고 표현된 인물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당 상황보다는 경제 위기 우려 그리고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권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된 인물에 따르면 당의 진로 문제도 함께 언급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자리에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었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지역구 행사와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불참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장 의원, 이 대표와 완전한 결별을 주장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구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편에서는 당 진로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진복 정무수석이 함께하지 않은 점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통상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만날 때 정무수석이 배석하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이를 두고 참석자가 선별되는 듯하다라는 여권 관계자 말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에 이어서요. 최고위원 출사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재명 의원을 좀 견제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당대표에 나서는 이재명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철험회를 포함한 친명계를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고민정, 윤영찬 의원이 잇따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 다른 당원을 멸칭으로 부르면서 조롱하는 망동은 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 행위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최고위원까지 친문 대 친명 경쟁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28일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본 경선에 나설 후보 8명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이날을 주목해 봐야겠고요. 한편 이 기사 아래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재명의 영입 인사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180도 변신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SNS에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비판했고요. 네. 또 강력 팬덤의 자제를 당부했던 이 의원, 최근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센 사람하고 붙어서 체급을 키우라는 여의도 문법에 충실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 정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이제 끝났는데 그 결과가 이제 여당과 야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구심일은 아베파 세력 약화 예상. 자민당 파벌 구도 요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그 아래는 자민당의 파벌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자민당 내에서 가장 큰 세력 아베파로 꼽혔습니다.
93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어서 모테기 도시미스파, 아소다로파, 기시다 후미오파 순이었습니다. 이 아베파가 자민당의 주류였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에도 무언가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는 늘 아베 전 총리와 상의를 거쳐야 했다고 하고요. 공개적으로 기시다 총리와 다른 의견을 내비치는 아베 전 총리 때문에 곤혹을 겪은 바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구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베파는 구심을 잃게 되면서 마땅한 새로운 지도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전 총리에게 파벌을 물려주고 정계를 은퇴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파벌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본 내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소속 파벌이 없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부총리로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파벌은 없지만 열린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 등과 소통 채널이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개헌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한편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들, 입지가 더 축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탈출구 중 하나로 개헌 비판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자와 오프라인 성범죄자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범죄자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요. 디지털 성범죄자의 평균 나이는 34살로 집계가 됐고요. 오프라인에 비해서 6살 가까이 어렸다고 합니다. 또 대학을 나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네. 중졸 미만인 경우는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혼인 경우가 61.6%로 오프라인 48.8%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자 상당수가 이 가족 내 외도, 폭력, 도박 등의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도 분석이 됐다고 했고요. 이번 연구에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고했다고 주장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범죄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29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짓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대차가 국내에 신규 공장을 마지막으로 지은 게 1996년 아산 공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29년 만에 2조 원을 투입해서 연 1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5년 이후 전기차로만 신차를 만들 계획인 제네시스 브랜드 모델이 주로 생산될 전망인데요. 네. 공장이 들어설 입지는 울산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넓고 또 기존 부품사들과 협업하는 데 유리한 점,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또 신규 인력도 충원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생산 기술직 신규 채용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대차의 계획을 보고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전환점을 맞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화권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공개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화권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인공 배우 이정재도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now, her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Lee Jung-jae,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진출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고 미국 배우조합상에도 남녀 주연상 등 총 3관왕을 차지하며 에미상 진출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배우분들께서 투표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지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영화 찍고. 이정재는 드라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섹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등 쟁쟁한 배우들과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작품상은 섹세션, 오자크, 세브런스, 기묘한 이야기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드라마 시리즈 부문의 감독상 후보에 지명됐고 오영수와 박혜수, 정호연 등도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V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는 상으로 올해 시상식은 9월 12일 열립니다. 에미상 수상이 확정되면 한국 콘텐츠는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이 드라마 재밌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낯선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가 열풍을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요즘 낯선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첫 회 시청률 0.9%로 시작해 단 4회 만에 5%대를 돌파했습니다. 네로라하는 영화와 지상파 드라마, OTT를 모두 제치고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요즘 막 현실도 너무 힘든 일들도 많고 또 다른 드라마들은 약간 자극적이거나 해서 좀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는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스며든 이유는 장애를 불편하지 않게 다룬다는 겁니다. 불쌍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기보단 그저 인물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그려지는데 우영우를 배척하는 악역도 이 드라마엔 없습니다. 대신 우영우의 시선에서 편견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제 우영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폐아들도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그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무공의 힐링 드라마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률 급상승과 함께 드라마 제작사의 주가가 덩달아 뛰어올랐고 핫플레이스 서울 성수동에는 벽화가 등장해 인증샷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게다가 신생 채널의 존재감까지 확실하게 알리며 채널의 경계를 넘어 콘텐츠로 승부하는 시대도 새롭게 열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깊은 우주의 총천연색 사진이 본격 공개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했는데 빅뱅 이후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가 정밀하게 포착됐습니다. So this is a planetary nebula. It's caused by a dying star that has expelled a large fraction of its mass over in successive wave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나사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150광년 거리의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호남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대전은 24.4도, 대구는 2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과 대구는 28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새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거리 두기 강화보다는 의료 대응 체계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되는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2학기 학사 관리와 방역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일단 전면 등교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는 2,587명, 988명이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6만 4천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6월부터는 1,000명 아래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달 10% 후반대에서 최근엔 25% 안팎까지 급상승했습니다. 5월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2달 만에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방학이 시작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중하순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에도 전면 등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학기에도 기존의 등교 수업을 강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필수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중단했던 자가검사 키트 선제 검사도 재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체험학습이나 실외 수업 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3명 중 2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자가진단 앱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와 방역 체계를 방학 중에 확정해 학교 현장에 미리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늘면서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추가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추가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네 번째 접종을 뜻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재 시각 12일 브리핑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정은 이들 기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동안 안정적이던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대륙별 이제 증시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유럽 증시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20년 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요 지수가 1% 이내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족쇄입니다. 네. 대외, 특히나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달러에 굉장히 민감한데 달러화가 1%포인트 강세를 나타내면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0.5% 떨어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익, 특히 올해 들어서 달러화가 전 세계 통화 대비 주요국 통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S&P 500 지수 기준에서 이 지수의 하락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는 오히려 된서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령 또 강달러 충격으로 오늘 하루만 7%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부 텍사스산 중진리의 경우는 8달러 넘게 떨어졌습니다. 95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금 선물 기금이 100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는데 99달러, 49센트까지 밀렸거든요. 지난 4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2주 뒤죠. 이달 말에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되는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큰데 일각에서는 1%포인트 올려야 된다,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는 26일, 27일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2연속,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가 초점이었는데 그동안의 관심은 사실은 0.5에서 0.75였다면 지금 무게중심이 0.75에서 1%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방 선물기금 페드워치를 좀 보게 되면 7월 회의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어제 92%에서 오늘은 90%로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늘은 9.4%까지 어제 7% 선에서 오히려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지난달 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 연준 역시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이른바 전보스텝이라고 하는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될 이 오늘 밤이죠. 13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이 5월에 8.6%를 웃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8.8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우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9%를 넘는다. 이럴 경우에 이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다수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면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경제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가 4, 5, 6인데 2분기 GDP가 발표 예정인데요. 네. 이미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추산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적표는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 연율 2%가 넘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연율 1.6에 이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가? 네. 일시적인 이 하락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7월, 8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7, 8, 9가 물가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정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급하게 내려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3일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아닌 심리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공급적 사이드 측면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좀 풀린다면 원유가 좀 풀린다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어제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금통위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이 지금 대부분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가까스로 지수를 방어하면서 매수하고 있는데 네. 지금 1% 가까이 떨어져서 2310선까지 밀렸습니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사실은 이 금리라는 변수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거든요. 네. 앞서 제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율이 더 불안합니다. 네. 환율이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지금 1316원을 장중 찍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IT 기술주들의 이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두고 시속 게임.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어떤 쪽으로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시속 게임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 1312.1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좀 갈아치웠는데 이게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 얘기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가치 평가 절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60원 이상 떨어졌어요. 5% 넘게 평가 절하된 건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10원 이상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마감가는 1,312원. 이 역시도 종가 기준 13년 만에 최고인 건 분명한데, 네. 자 문제는 이달에 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와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고요. 유로화에 대해서 20년 만에 최고치, 엔화에 대해서는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 이제 킹 커런시, 지향적 통화 반열에 올랐다라는 이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로화의 굴욕이에요. 유로화는 사실 에너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려졌는데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지금 1유로에 1달러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대체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일단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향방,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유로 가치 하락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즉 3분기까지 달러 독주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3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물가도 뭐 9%를 한번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점을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감안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물가가 3분기 정점을 찍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제니 옐런 그 미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좀 안정적인 환율 방어가 가능해지겠죠. 미국은 신용사회여서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연다? 아무도 함부로 열어주지 않아요. 네. 담보 보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가서 통장 열어주세요 하면 통장 열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 미국이 원화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거거든요. 네. 기축통화 국가가 보증을 서준다.
미국이 워낙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가능성을 낮게 보십니까? 저는 높게 봐요. 높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국 정상이 외환시장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와중에 다음 주 19일, 20일 재무장관이 이제 방문을 해서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미 여당에서는 이 논의가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2008년 미국발 리먼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두 차례 한미 통화스와프를 했어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우리가 원해서 했어요. 300억 달러. 그리고 두 차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제 팬데믹 당시에는 미국이 원해서 했습니다. 600억 달러. 근데 미국은 준기축 통화 5개 국가는 상시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어요. EU, 유럽연합,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의 엔화, 캐나다, 스위스와는 상시 통화 스왑이지만 이 상시 통화 스왑은 달러가 필요치 않아도 달러가 긴급하게 없을 때 이 준기축 통화를 받아줄 국가가 있지만 원화를 받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설 통화 스와프 국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계속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만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다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느니 외환 보유고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달러와 대한 통화 스와프는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보면은 뭐 유로화도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엔화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제는 심리예요. 미국이 뒤에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건드리지 마. 원화는 안전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0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걸 쓰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문제고요. 우리도 외환 보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몇백억 달러는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은행에 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그널을 감안하게 되면 물론 유로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5개 통화 대비 모두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효과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환시장 안정에는 저는 기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에 열립니다. 참석위원 6명의 어떤 만장일치로 빅스텝이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거기엔 동의하진 않아요.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 한두 명은 아마 소수 의견 0.25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빅스텝을 받는다면 4월, 5월 그리고 7월이에요. 3연속 금리 인상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하느니 창사 이래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빅스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반년 정도 앞당겨졌어요. 당장 이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외환시장은 이미 빅스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화가 지금 어제 장중 1,316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빅스텝은 임박했지만 만장일치냐? 만장일치로까지 가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번 만장일치라면 다음번 자이언트 가자. 다음번에는 또 한 번 빅스텝이나 그러자 그보다 더 큰 충격 요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장일치만은 아니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소장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과 미국이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빅스텝을 가도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게 되면 어쨌든 그 중간에 금리 역전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느니 이제 2계단을 띄어도 미국은 3계단을 뛸 것인가 4계단을 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달 말부터
사실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역전 현상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 거의 20조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채권마저도 지금 18개월 만에 매도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2단계, 3단계 국가신용등급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채권은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자산을 팔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아하, 그러면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8월에도 2연속 빅스텝 2단계씩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걷지 않았던 예상 외의 길을 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마 주식시장, 가상 코인 시장, 뭐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도 오르고요. 그러다 보면 공포가 심해지고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기준을 놓고 보면 1분기, 2분기 희비가 좀 엇갈려요. 네.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좀 줄었어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는 계속해서 가계대출은 뭐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됐는데 네. 4, 5, 6월 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만을 놓고 보면 한 3천억 원 가량 오히려 대출이 소폭이긴 하지만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중은행의 이제 신용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뭐 거의 9% 읽기 상단이 지금 8.4%예요. 네. 이게 만일 빅스텝 가게 되면 바로 신용대출은 한 1년 미만의 단기채가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럼 9%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대출도 지금 최근에 6%를 넘어섰어요. 이 얘기는 연말까지 가면 전세대출도 상당히 8%에 육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를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지역에 지은 아파트 천장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피해가 잇따르며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준공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김혜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천장 벽지가 물에 젖어 심하게 울고 곳곳에서 물이 고이다 못해 뚝뚝 떨어집니다. 전등이 혼자서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누전 의심 현상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다 천장 벽지가 다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계곡물이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걸레로 닦아낸 거 외에 대야에 받은 물만 한 2.3kg 정도가 나와요. 벽지를 뜯어내고 보수 공사가 시작됐지만 금이 간 시멘트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가득 차 보수 공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곰팡이였고 요 벽지 요 부분이 밑에 벽지 부분 요쪽이 일주일 사이에 곰팡이가 다 슬어서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누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입주자가 현대산업개발에 직접 항의하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옥상 방수 작업 문제로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고 YTN 취재진은 시간이 흘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 시기는 2019년 2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새 아파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누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철에 최대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체크를 안 해서 모르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설할 때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양생할 때에 충격 같은 걸 줘가지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애초부터 그런 하자가 이번 여름 유독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되는 부실 시공 의혹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현대차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현대기아차가 아닌 차량은 회사 안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차량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구에 차를 대고 회사 건물까지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양동훈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계열사 지역 영업소입니다. 최근 이 영업소에 입주한 협력업체에 서류를 받으러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가 탄 승용차의 제조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란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정비실에서 제지를 당해서 현대 기아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한 400~500m 정도 되는 건데 날씨가 요즘에 계속 더워서 많이 좀 짜증스럽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닌 차로는 영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차를 잠깐 세우고 경비 직원을 찾아가 출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난데없이 차량 제조사를 확인합니다. 아니 저 쌍용차. 안 돼요? 현대나 기아차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출입구 앞쪽 주차장에 차를 댄 뒤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위에는 더군다나 이 차가 있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주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러 회사를 방문했는데 타사 차량이라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는 게시물이 1년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거로 미뤄 이런 황당한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업체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문 차량의 제조사에 따라 출입 제한을 두는 지침은 따로 없는데 경비업체에 규정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방문지가 명확하면 차량에 따른 입차 제한 규정을 회사 차원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는지 방문자 편의 관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 외 차량을 타고 온 방문객 출입을 차별하는 행동이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어울릴 만한 처사인지 되물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그와 같이 제기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100m가량 끌려간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가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10대 A군은 어제 저녁 7시쯤 춘천시 석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도망치다가 3km 정도 떨어진 효자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는 제약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 건물 옥상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수상한 만남을 가진 사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퇴직을 앞둔 현직 세무서장들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정황을 파악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유착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종로 세무서장실에서 우르르 나옵니다. 취재진이 질문 공세를 해보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서장실만 진행하신 건가요? 추가로 압색하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직 세무서장들과 업체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종로 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5월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 징수과장이 세무조사를 받던 보령제약 대표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YTN 보도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세무서장 A씨가 현직으로 재직할 때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주고받은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전임 세무서장이었던 B씨 역시 현직 때 업체 여러 곳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고문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모두 10여 곳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해당 업체들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세무서장들이 퇴직하기 전 관행적으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서장들은 퇴직 후 업체 고문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40에서 50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고문료를 받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재직 당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지에 따라 고문을 맡는 업체 수와 고문료가 결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퇴직 이유는 문제 삼을 수 없더라도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업체들과 미리 계약을 체결해 금품을 약속받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YTN 보도를 통해 세무서 건물 옥상에서 제약업체 대표와 샴페인을 마신 사실이 드러난 전직 세무서장은 논란을 우려해 고문 계약을 맺지 않은 걸로 알려져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황유태입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 하얀 방진복을 입은 교육생이 커터로 선을 긋자 쉽게 잘립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과 10단위로 분리 조립하는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됐었던 포토레지스트 용액입니다. 이 용액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코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학의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반도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런 공정에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 주요 기술로서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그 전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부족 인원은 1,600여 명. 생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들의 반대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학과 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응용학과에 60명이 있고 내년도부터 팹리스 반도체 설계학과로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도 한 배 정도는 더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의 소기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44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 200개 이상 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주인공으로 열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12일 제74회 에미상의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에만 작품상 수상 자격이 주어졌는데 오징어 게임이 지명되며 최초의 비영어권 드라마 후보가 됐습니다.
올해 에미상 시상식은 9월 12일에 열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간 12일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풀컬러 우주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담은 사진을 전 세계에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나사가 가장 먼저 내놓은 사진은 행성상 성운인 남쪽 고리 성운으로 지금이 약 0.5 광년에 이릅니다. 이어 공개된 약 2억 9천만 광년박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소은하군 스테판의 오중주는 1877년에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으로 유명합니다. 은하 5개 중에 4개는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팀 K리그와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팡 플레이 1차전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이 국내 선수들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다운 기량을 보여줄 건지 주목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토트넘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맞다고 칭찬하며 토트넘이 새 선수를 대거 영입하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18년 만에 구단 역사상 최다 10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수원 원정에서 3대2로 앞서던 9회 배정대와 알포드에게 연속 홈런을 내줘 KT에 4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1982년부터 KBO 리그에서 뛴 삼성이 2004년에 이어 구단 역사상 두 번째 당한 10연패입니다. 최정희 결승 3점포를 친 SSG는 키움을 꺾고 전반기 1위를 확정했고 롯데도 한화를 눌렀습니다. 120년 전 이민년에 고종 황제가 즉위 40년을 기념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잔치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재현됩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금의 덕수궁 준명당 앞 예전 관명전 자리에서 열린 이민진연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민진연이란 1902년 이민년에 열린 고종즉위 40주년 기념 궁중연회인데 이 행사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잔치였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이민진연 120주년을 기념해 이를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잔치는 남성 신하들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인 외진연과 주로 황실 가족이 참가하는 잔치 성격의 내진연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되살리는 것은 음악과 무용 등 예술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내진연입니다. 왕가의 위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도가 바로 이 잔치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해서 국악원은 당시 사용된 장막과 의복, 춤, 음악 등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행사를 기록한 서적 등 자료가 남아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진영과 관계된 의궤에는 당시에 그 상에 올렸던 떡의 개수와 높이와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관객들이 황제의 시선에서 잔치를 바라볼 수 있는 각도로 무대를 꾸밉니다. 국악원은 이민진연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국악원은 실제로 공연이 펼쳐졌던 이곳 관명전 앞마당에서도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 덕수궁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전남 방문회를 선포한 전라남도가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리와 멋, 맛의 국제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애절함에 더해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화려한 기구가 특징인 판소리 서편제의 본향 전남 보성입니다. 비조 박유전 선생을 낳은 판소리의 성지에서 심청가가 울려 퍼집니다. 보성에서는 방과 후 학습을 시작한 판소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저희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보성 소리를 널리 알리는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판소리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하나하나 나타내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림같이 펼쳐진 녹차밭 바로 옆에서는 매년 전국 소리축제도 열립니다. 남도는 수묵화 등 예향의 멋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남 나주에는 천연염색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 보성도 쪽빛 물들인 삼배 작품과 함께 이런 녹차, 베개 등이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한 전남은 소리, 멋과 함께 삼합과 전복 등 남도의 맛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도 늘어 머무는 관광의 기반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상생협약을 하고 핸드 프린팅으로 마음도 다졌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한 해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 엑스포, 그리고 국제농업박람회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는데 3대 축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첫 솔로 활동 주자인 제이홉의 선공개곡 모어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공식 SNS는 제이홉의 모어가 82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영국의 제인 구다를 본뜬 바비 인형이 나왔습니다. 바비 인형 제작사인 마텔은 침팬지 연구에 헌신한 구달 박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영감을 주는 여성 시리즈의 하나로 구달을 닮은 바비 인형을 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마텔 측은 구달 박사가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만난 침팬지인 데이비드 그레이 비어드의 복제품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올해 88세인 구달인 1960년경 아프리카에서 처음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도구를 만들고 동정심을 보이는 등의 침팬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사임을 선언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현재 시각 13일 오전 군용기를 타고 스리랑카를 떠나 몰디브로 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고타바야 대통령과 영부인, 경호원 1명이 항공기에 탑승해 스리랑카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들자 수도 콜롬보의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인근 공군기지에 피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장맛비 소식입니다. 지금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수도권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북서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남동 지나며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은 중부 지방에, 내일은 호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륙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는 28도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만 비가 늦게 내리는 제주도는 오늘도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강한 비와 함께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